흉가로 취재를 갔다가 인생이 개같이 꼬였다. 평화로운 휴일 아침 H군은 발칵 뒤집혔다. H군의 한 산골 마을 목촌 위에서 유례없이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마을에는 간밤에 참상을 말해주듯 곳곳에 참혹하게 죽은 시체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집단 살육이라도 일어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죽음의 그림자가 온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것이다. 수십 명의 경찰과 검은 양복을 입은 몇 명의 사내들이 철저한 보안 속의 마을을 조사하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이토록 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언론에서 나온 취재 기자 한 명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마을 어귀에서 제일 먼저 만난 시신은 구반장의 시신이었다. 그는 가슴에 M16을 굳게 껴안은 채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이 정오의 시신은 숲속 한가운데서 발견되었다. 그는 축창으로 무수한 가격을 받은 듯 온몸이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오세창의 시체는 개울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죽은 후에도 이리저리 끌려다닌 흔적이 역력했다. 그 외에도 박희철과 김혜진의 시신이 각각 마을과 흉가에서 발견되었고 특히 광속에서 발견된 이정란의 시신이 가장 참혹했다. 뜻밖에도 창고에 숨어있던 마을 주민 5명은 모두 농약을 먹고 자살한 채 발견되었다. 헤일은 마을의 한가운데 주저앉아 경찰들이 여기저기서 한 곳으로 모아 오는 시신들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들은 자신과 함께 얘기하고 숨쉬던 사람들이었다. 김 감독과 배영환은 부상이 심해 앰뷸런스 편에 급히 서울로 후송되었고 강은영 또한 거의 탈진 상태로 서울로 보내졌다. 윤혜진 형사는 구반장의 시신을 대하곤 심하게 오열했으나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울시경에서 내려온 형사팀들에게 간밤의 상황들을 설명하느라 기진맥진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서 박호철 순경이 그녀의 주장들을 재차 확인시키고 있었지만 형사팀들 중 누구 한 사람도 그들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신뢰하는 눈치는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 다음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헤일이었다. 하지만 헤일은 그들에게 어떻게 간밤의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했다. 참혹한 시신들을 제외한다면 마을은 거짓말처럼 멀쩡했다. 분명 마을에는 박희철에게 덤벼들던 짐승들과 마을을 벗어나 탈출하던 과정에서 죽인 짐승들의 시체가 있어야 하는데도 흔적조차 남지 않은 것이다. 그뿐이 아니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마을 어느 한 구석에서도 짐승의 발자국 하나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죽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누군가가 그들 모두는 기나긴 악몽을 꾼 것이라고 누명을 씌워도 믿을 만큼 마을은 완전하게 깨끗했다. 헤일은 이곳에 분명 엄청난 속임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누군가가 아무리 흔적을 없애려고 해도 이토록 완벽하게 처리할 순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주저앉아 있는 헤일의 어깨를 툭 하고 치는 사람이 있었다. 올려다보니 그는 이번 수사팀의 책임자라고 처음에 자신을 소개하던 장영석 과장이었다.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까? 헤일은 그의 말에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사람이 아무리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그 짧은 시간에 이토록 큰 충격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는 헤일의 옆에 비슷한 자세로 주저앉았다. 정 PD라고 하셨죠? 오랫동안 이 방면의 일을 해오면서 이번처럼 이상한 사건은 처음 대합니다. 죽은 사람들로 보나 살아남은 사람들의 진술로 보나 오늘 새벽 이 마을에선 웬만한 전쟁보다 더한 난리가 벌어진 것 같은데 제 눈에는 마치 그는 잠시 거기서 말을 끊고 온 헤일의 눈치를 살피는 듯했다. 마치 어디선가 엉뚱한 곳에서 죽은 사람들을 고스란히 이곳으로 옮겨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헤일은 비로소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반 경찰들과는 달리 말쑥한 양복 차림에 1970년대에나 유행했을 짧고 단정한 머리에 기름을 발라 넘긴 그의 모습에서 헤일은 한때 이 나라를 온통 두려움에 떨게 했던 모기관원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얇은 은퇴 안경 너머로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을 헤일에게 던지고 있었다. 그제야 헤일은 그가 자신들의 얘기를 믿기는커녕 오히려 의심에 가까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럼 우리가 거짓말이라도 한단 말입니까? 아, 제 말을 오해하셨나 본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면 제가 장 형사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그건 아니죠. 비록 정 PD가 이번 일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요? 이런 제 말을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물증이나 확실한 정황이 밝혀질 때까진 선입견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니까요. 결국은 우리들을 용의자로도 볼 수 있다. 그 말이군요. 꼭 그렇게 해석하고 싶으시다면 굳이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 절차상 어느 사건에서나 사건 주변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용의자 선상에 올리는 것이 수사를 하는 기본 방침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저쪽의 윤혜경 형사와 박호철 순경은 다름 아닌 경찰입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지요.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 PD가 이번 사건에 대해 저희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의 말은 전과 달리 이번에는 매우 확고하고 단호한 억양이었다. 헤일은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의 시선을 피했다.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미 자신들이 겪은 모든 일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얘기했는데 그들은 또 무엇을 더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것인가. 그는 뭔가 알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자신이 점점 빠져들고 있다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문득 그가 고개를 들자 앞쪽에서 윤혜경 형사가 자신과 장 과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 또한 지금 자신의 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헤일은 그녀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다. 헤일은 자리에서 일어나 혜경을 향해 다가갔다. 그녀는 지금까지 그가 보아온 여러 여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면이 있었다. 헤일은 처음 그녀를 대할 때부터 그녀에게서 어느 남자 못지않은 강인함과 고집스러움을 엿볼 수 있었다. 헤일은 그것이 단순히 그녀의 직업 때문에 드러나는 성격이 아닌 그녀의 천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뭔가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요? 마을이 말입니까? 아니요. 경찰들 아니 이 사람들. 일반 경찰들이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시경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차림새나 말투 그리고 시경 어느 부서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선 밝히지도 않고 신분증도 위조된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뭔가 또 다른 무엇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따져야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냥 잠자코 있으세요. 우리가 먼저 속을 드러내서 득이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속아주는 척하면서 저들의 정치와 저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헤일은 새삼스레 주변의 인물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무엇이라고 분명히 단정하긴 어렵지만 확실히 그들은 일반 경찰들과는 다른 어떤 낯선 분위기가 있었다. 어차피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우리가 쉽게 현실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마치 현실처럼 벌어지고 있었어요. 분명 어딘가에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단서가 있을 거예요. 그걸 찾는 게 급선무예요. 혹시 흉가에서 촬영을 할 때 카메라에 뭐 찍힌 게 없을까요? 그녀의 말에 헤일의 머리에 번쩍하고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래요. 촬영 테이프. 만약 김 감독이 카메라를 끄지만 않았다면 광에서 이정난 씨가 죽어가는 모습과 그리고 어쩌면 뭐죠? 해경을 바라보는 헤일의 얼굴이 흥분으로 상기되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 짐승들과 살인마들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도 알 수 있을지 몰라요. 네, 그게 정말이에요. 헤일은 해경과 흉가 쪽으로 급히 달리기 시작했다. 불연한 두 사람의 행동에 장 과장이 덩달아 급히 그들의 뒤를 쫓았다. 헤일이 달리며 흥분하여 소리쳤다. 그래요. 만약 김 감독이 그때 광을 뛰쳐나오며 카메라를 끄지만 않았다면 카메라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살인마와 짐승들 이 광에서 나오는 것을 분명히 제 두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광에서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광에는 저희 말곤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제가 본 것처럼 그들이 정말 광에서 나왔다면 우리가 나온 이후에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촬영 테이프에 찍혔을 거란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이 모든 수수께끼들을 한꺼번에 풀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뿐이 아닙니다. 마당의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어요. 그 카메라는 야간에 조명이 없이도 물체들을 분명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죠.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이 되었다며 우리가 광에서 뛰쳐나오는 과정들과 짐승들과 살인마의 모습 그리고 헤일의 목소리에 갑자기 흥분기가 가셨다. 그리고 뭐죠? 김혜진의 살해 장면까지 모두 그 안에 들어 있을 겁니다. 일요일 오전 같은 시각
서울 근교M 정신요양원에는 세대 앰뷸런스와 검은 세단 세대가 급히 요양원 뜰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은 환자 몇 명과 면회온 보호자들이 따스한 햇살 아래 도시락이라도 나누며 모처럼 한가로운 정을 나누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쥐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뜰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었다. 세단과 앰뷸런스가 요양원 현관 앞에 멎자 기다렸다는 듯 요양원의 원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급히 그들을 맞으러 밖으로 나왔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세단에서 내린 사람들은 검은 양복 차림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기관원의 인상을 풍기는 사내들이었고, 세 번째 세단에서는 말쑥한 양복 차림의 차에서 내린 사내들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 보이는 사내들이 내렸다. 그들은 매서운 눈으로 주위를 경계하며 앰뷸런스의 문을 열었다. 그 안에서 환자 한 명이 하얀 시트로 온몸이 덮인 채 환자용 침대에 실려서 끌어내려졌다. 사내들은 신속하게 환자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두 번째, 세 번째 앰뷸런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트로 온몸을 뒤집어 씌운 환자가 각각 한 명씩 실려 있었고, 그들 또한 앞에 환자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여보내졌다. 그들을 태운 환자용 침대는 빠른 속도로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정신요양원의 긴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이 복도를 질주하는 동안 복도에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다. 그들은 병원의 가장 안쪽에 있는 은밀한 통로로 들어섰다. 그들이 들어선 통로의 입구에는 특수병동이라는 푯말과 함께 관계자의 절대 출입 금지라는 선명한 붉은색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들은 다시 두 개의 굳게 잠긴 철문을 지나 병원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세 개의 병실 앞에서 각각 멈추었다. 특수하게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두꺼운 병실 문이 열리고 각각의 환자들을 실은 침대는 나란히 배정된 병실 안으로 들여보내졌다. 병실 안은 여느 병실과 달리 각각의 병실 사이에 칸막이가 유리 같은 투명한 재질로 제작되어 옆 병실의 환자를 서로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화까지 나눌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되어 있었다. 사내들은 미리 충분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자신에게 부여된 지침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동하고 있었다. 그들 중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듯한 자가 눈짓을 하자 건장한 사내들은 곧바로 오던 길을 되돌아 나갔다. 남은 사람은 모두 네 사람이었다. 침대 위에 환자가 꿈틀거리는 동작이 하얀 시트 위로 붉어져 나왔다. 첫 번째 병실에 들어간 환자의 시트가 벗겨졌다. 환자는 침대에 단단한 벨트로 손발이 고정되어 있었으며 입에는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다. 자신을 내려다보는 사내들을 두려운 눈으로 올려다보는 그는 뜻밖에도 김익재 촬영 감독이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침대의 시트가 벗겨지고 그 안에선 배영왕과 강릉이 각각 모습을 드러냈다. 놀랍게도 흉가 앞마당에 설치되어 있던 60분짜리 적외선 카메라의 테이프도 광안에 설치되어 있던 ENG 카메라의 테이프도 모두 끝까지 감겨 있었다. 그것을 확인한 헤일이 흥분을 억누르며 소리쳤다. 됐어요. 모든 장면들이 이 안에 촬영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새벽 이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의 곁에 있던 상기된 표정의 장 과장이 말했다. 지금 여기서 볼 수 있습니까? 그럼요. 체크 모니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카메라에 연결하면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헤일이 막 모니터, 케이블을 카메라에 연결하려 할 때였다. 장 과장이 헤일의 손길을 제지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장 여기선 곤란합니다. 이번 사건은 철저한 보안 속에 수사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봐야 한단 말씀입니까? 테이프를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하니까 번거롭겠지만 저희하고 같이 동행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뒤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던 혜경이 납득이 안 간다는 표정으로 기어들었다. 동행이라니요? 어디로요? 그건 가 보시면 압니다. 그러자 혜경이 정색을 하며 따지고 들었다. 뭔가 내면에 억눌려 있던 불만을 터뜨리듯 그녀는 매우 공격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무슨 소리예요? 저희들은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함께 동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설사 어디로 가는지 안다 해도 영장 없이 한 발자국도 함께 갈 수 없어요. 저희를 마치 이번 사건의 용의자나 되는 듯이 취급하는데 저희는 엄연히 신고자고 피해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테이프도 엄연한 정 PD님의 소유물이고 저희가 이 테이프를 장 과장님과 함께 보려는 것도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이지 의무는 아니죠. 정 PD님,
그 테이프 그냥 이곳에서 확인해봐요. 혜경의 말에 장 과장의 안색이 금세 굳어졌고 헤일은 잠시 망설이다 K볼을 카메라에 꽂았다. 그리곤 카메라에 붙은 재생 버튼을 막 누르려고 할 때였다. 헤일의 얼굴 앞으로 낯선 물체가 들이밀어졌다. 그것은 뜻밖에도 권총이었다. 헤일과 혜경이 동시에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죄송합니다. 두 분을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정식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장 과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싸늘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무나 엉뚱한 그의 말에 헤일과 혜경은 어이가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윽고 혜경이 얼굴까지 붉게 상기되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번 사건의 용의자라고요? 그러자 장 과장은 그녀를 보지도 않은 채 아까부터 이쪽을 주시하고 있던 건장한 사내를 향해 소리쳤다. 이과 박 수사관, 이리 좀 와봐. 사내가 기다렸다는 듯 벌써 주머니에서 권총을 빼들며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그의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란 걸 알아차린 헤일이 놀라 소리쳤다. 저기, 잠깐만요. 뭔가 오해가. 그러나 장 과장의 눈초리는 이미 조금 전과는 판이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사뭇 위협조로 헤일과 혜경에게 번갈아 권총을 겨누며 말했다. 더구나 그의 말투는 어느새 거친 반말로 변해 있었다. 두 사람,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혼날 줄 알아. 갑자기 돌변한 상황에 헤일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혜경이 당혹감을 억누르며 그에게 대들며 소리쳤다. 당신들 도대체 누구죠? 당신들 경찰이 아니죠? 입 다물어. 너희들은 이번 사건의 살인 용의자들이란 말이에. 그 사이 장 과장이 부른 박 수사관이라는 사내가 와서 혜경의 뒤쪽에서 권총을 들이밀었다. 장 과장이 헤일에게 명령하듯 소리쳤다. 카메라에서 테이프 꺼내. 헤일이 혜경을 바라보며 머뭇거리자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이 헤일의 바로 코앞까지 들이밀어졌다. 테이프 꺼내라는 말 안 들려? 헤일은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카메라에서 테이프를 꺼내 그에게 넘겨주었다. 그는 급히 테이프를 자신의 바바리 코트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두 사람에게 앞장서라는 손짓을 했다. 허튼 짓 하면 그 자리에서 황천길일 줄 알아. 그들이 흉가를 벗어나 마을을 가로지르는 동안 어느 누구도 그들을 눈여겨보는 사람들은 없었다. 그들은 옷 속에 권총을 숨긴 채 다른 사람의 눈에 안 보이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며 두 사람을 마을에서 데리고 나왔다. 마을을 벗어나자 그들은 두 사람이 6m 앞장서 걷도록 한 다음 뒤에서 따라왔다. 헤일은 자꾸만 자신의 등 뒤를 겨누고 있을 권총이 신경 쓰여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은 두 사람 중 누구도 뒤를 돌아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런 헤일의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혜경이 속삭였다. 뒤돌아보지 말아요. 우릴 해치거나 하진 않을 테니. 그걸 어떻게 알죠? 저들도 테이프를 보면서 우리의 설명이 필요할 거니까. 그리고 우릴 죽일 의도였다면 이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도 없고. 대체 저들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정부 어느 특수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번 사건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번 사건을 조사할 때도 모정보기관에서 제 뒷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이전부터 이번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 그들은 이미 마을 입구에 있는 비포장 도로까지 도착해버렸다. 거기에는 여러 대의 경찰차와 승용차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들은 그중 한 대의 승용차 문을 열고 권총을 든 손으로 두 사람에게 타라는 손짓을 했다. 헤일과 혜경이 망설이다 차에 오르려는 순간 네 사람의 뒤쪽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혜경의 귀에는 몹시 익숙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모두들 꼼짝 마. 앞에 두 사람 얌전히 총 버려. 어서. 사내 하나가 몸을 뒤로 돌리려 하자 목소리는 더욱 강경하게 나왔다. 등짝에 구멍 나기 싫으면 고개 돌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얌전히 총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을 머리에 얹으라고. 사내들이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하자. 목소리가 이번에는 헤일과 혜경 쪽을 향해 소리쳤다. 앞에 두 사람 천천히 뒤로 돌아. 잔뜩 긴장한 채 뒤로 돌던 혜경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난데없이 나타난 사내는 바로 박호철 순경이었던 것이다. 혜경이 뭐라고 말하려 하자 박호철이 눈을 찡긋하며 조용하라며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다.
그리곤 땅에 있던 끈을 집어던지며 말했다. 거기에 앉아있는 두 사람 묶어. 혜경과 헤일이 빙긋 한번 웃곤 주저앉은 장 과장과 박 수사관을 끈으로 단단히 묶었다. 혜경이 소리쳤다. 자, 이젠 뭘 하면 되죠? 그러자 박호철이 특유의 앳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뭘 하긴요. 바닥에 권총 들고 달아나야죠. 혜경이 반갑게 그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 두 사람 말고 또 한 사람 있었잖아요. 감색 양복 입은 사람. 그 사람이 줄곧 저를 감시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잔뜩 몸을 사리고 있는데 윤영사님과 정 PD님이 이 두 사람과 마을을 벗어나는 걸 봤는데 뭔가 낌새가 수상쩍어서 유심히 보니까 이 두 사람한테 잡혀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를 감시하던 사내한테 소변 좀 보고 온다고 하곤 주랭랑을 쳐서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혜경이 놀랍다는 듯 박호철의 어깨를 툭툭 쳤다. 박순경, 항상 어린애 같기만 하더니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데. 말을 마친 혜경이 허탈하게 주저앉은 두 사람을 향해 돌아섰다. 장 과장님, 이제 당신들이 누군지 한번 말을 해보실까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왜 데려갈 셈이었죠? 장 수사관이 조금도 굽히는 기색 없이 대답했다. 우린 당신들을 보호하려는 것뿐이었소. 다소 절차상의 무리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소리 말아요. 우리도 자신의 몸 하나 지킬 정도의 여력은 있으니까. 어설프게 우릴 보호하느니 어쩌니 하는 소리는 집어치워요. 엉뚱한 소리 말고 내 질문에나 대답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들은 K기관 정보원들이에요. 박호철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신분증 2개를 꺼내 들곤 위기양양하게 말했다. 제가 미리 와서 그들의 차를 조사해봤거든요. 헤일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K기관 정보원이 왜 우릴? 혜경이 장 과장의 안주머니에서 촬영 테이프를 꺼내 들고 윽박질렀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들은 처음부터 이번 사건에 대해 뭔가 알고 있었던 거죠. 안 그래요? 우리도 아직 분명하게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단지 이번 사건이 우리의 능력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밖엔. 초자연적인 현상. 설마 당신도 우릴 습격한 그것들이 귀신이니 유령이니 하는 것들의 짓이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겠죠? 물론 그건 아니요. 하지만 당신들이 당한 일이 현실에서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며 지극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앞으로던 며칠도 버티기 힘들 것이요. 그곳을 다녀온 모든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당신들도 잘 알 텐데. 그의 말에 세 사람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헤일이 침울하게 물었다. 그럼 당신들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우선은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어떤 것인지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당신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면밀하게 관찰해야만 합니다. 그러자 혜경이 냉소적으로 쏘아붙였다. 결국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쓰겠다는 얘기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변명하지 말아요. 그렇다고 당신들이 현재 우릴 구할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현재로선 그렇지만 그렇다면 혹시 병원으로 간 김익재 감독이나 배영환, 강은영 씨도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렇소. 그분들은 이미 우리의 보호하에 안전하게 있소. 혜일과 혜경에 의해서 동시에 신음이 터져나왔다. 박호철이 끼어들었다. 이제부터 우린 어쩌죠? 저들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다시 장 수사관의 얘기가 이어졌다. 현재 우리 기관에선 이번 사건을 위해 저명한 물리학 박사를 비롯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한 기구를 만들었어. 그들이 당신들을 위험에서 구할 수 있을 거요. 만약 지금 당신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이 자리를 이탈한다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요. 혜경이 결심이 선 듯 두 사람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당신네들의 보호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당신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부터가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당신들을 신뢰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당신들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 당장 풀어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이 사실을 온 세상에 떠들썩하게 알릴 테니까. 그렇게 되면 당신들도 여간 곤란한 게 아닐걸. 멍청한 짓 말아요. 그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요. 당신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을 아직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그러자 혜경이 승용차에 올라타며 싸늘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 건 우리 관심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끔찍한 악몽에서 어떻게 깨어나느냐 하는 것이니까. 통지실에는 병실마다 은밀하게 설치된 2개의 카메라를 통해 병실 내부의 모든 상황을 6개의 모니터가 낱낱이 보여주고 있었다. 배영환이 벌써 5분이 넘게 병실의 방문을 두들겨대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 자식들아, 우릴 내보내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가둬놓은 거야. 당장 우릴 내보내달란 말이에. 그러나 번번이 되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그의 메아리뿐이었다. 참다 못한 김 감독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만둬. 그래봐야 소용없어. 그럼 이대로 주저앉아 있잔 말씀이세요. 김익재 촬영감독이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둔 배영환에게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아무래도 놈들이 우릴 관찰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뭐라고요? 배영환이 방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아무리 둘러봐도 카메라 같은 건 보이지 않잖아요. 카메라쯤 숨기는 건 일도 아니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대체 저들이 누구이며 우리를 왜 이리 데리고 왔는가 하는 거야. 아무래도 간밤에 저희가 당한 일과 관련이 있겠죠. 전 불안해서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산 넘어 산이라더니. 은영 씨는 어때? 아까부터 구석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없잖아. 한번 가봐. 여러모로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개자식들 어떤 자식들이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감금을 하는지. 만약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이것들을 그냥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은영 씨한테나 가봐. 과연 무사히 이곳을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내 예감에 여긴 보통 곳이 아냐. 배영환이 자신의 우측에 있는 강은영의 방을 향해 다가갔다. 그들의 사이에도 투명한 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 사이에 고개를 묻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선 더 이상 예전에 밝고 활기에 넘치던 모습을 찾아볼 순 없었다. 그는 주위의 눈치를 살피곤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렀다. 강은영, 괜찮아?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무릎 사이에 묻은 채 아무 말이 없었다. 강은영, 이런 때일수록 기운을 내야지. 은영씨, 내 말 듣는 거요? 그제야 그녀가 고개를 들고 배영환을 돌아보았다. 화려한 그녀의 얼굴이 그의 마음을 뭉클하고 저리게 만들었다. 선배,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거죠? 이게 뭐예요? 마치 무슨 동물 실험실에 갇힌 것처럼 우린 결국 모두 죽을 거예요. 마을 주민들도 그랬고 구반장님도 그랬잖아요. 바보같이 우리가 죽긴 왜 죽어. 아직 시집, 장가도 못 갔는데. 이 판국에 지금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게 장가가고 싶은 사람이 뭐 하느라 아직 노총각이에요. 장가는 뭐 아무나 가나. 나같이 고리타분하고 구시대 사람을 누구 좋다고 하겠어. 내가 생각해도 한심한데. 선배가 뭐가 어떻다고 그래요? 그만하면 인정 많고 사람 착하고 뭐 결혼이 별 건가요? 서로 마음 맞으면 대충 살면 되지.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럼 은영 씨는 왜 아직 결혼 안 했어? 이제 결혼할 나이 됐잖아. 주위에 남자도 많던데. 저요? 남자가 많으면 뭐예요? 다들 친구고 동료고 그런 사람들이 정작 애인은 없어요. 오히려 저같이 겉보기에 번지르한 애들이 사실은 실속이 없다고요. 강은영은 짐짓풀이 죽은 목소리로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그러한 모습은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도도해 보이던 평소 그녀에게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다. 또한 그는 예전에 그녀에게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쓸쓸함이나 외로움 같은 자신에게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그녀의 모습은 뜻밖의 그에게 상당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이번이 아니면 앞으로 영원히 자신의 본래 마음을 그녀에게 털어놓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기 은영씨, 있잖아. 나 어때? 배영환의 더듬거리는 말투에 강은영이 의아한 얼굴로 돌아보았다. 뭐가요? 나 어떠냐고. 그러니까 은영씨가 보기에 내가 어떠냐고. 객관적으로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고 바로 강은영씨가 보기에 나라는 남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거야. 강은영은 갑작스러운 배영환의 얘기에 그 의미를 알아내느라 애쓰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가 그의 말의 진정한 의미를 눈치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얼굴에 나타난 그녀의 당혹스러운 표정만으로도 그는 그것을 충분히 예감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녀답지 않게 몹시 덤벙대고 있었다. 그 짧은 시간이 배영환에겐 10년도 더 드는 듯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선배 지금 저한테 프러포즈 하는 거죠? 배영환이 고개를 끄덕였다. 글쎄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알기론 선배는 날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아. 나도 처음엔 그게 미움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나도 나 자신의 이런 감정을 알고 스스로에게 몹시 놀랐어. 은영신 나 같은 사람이 넘보기엔 뭐랄까 훨씬 잘 나가는 여자잖아. 그리고 은영씨에게 난 너무 어울리지도 않고. 강은영의 얼굴에 멋쩍은 미소가 번졌다. 정말 선배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배 같은 사람이 나한테 그런 감정을 가졌단 말이에요. 강은영이 놀랍다는 표정으로 그를 빤히 쳐다볼 때 배영환은 역시 그녀는 자신의 여자가 되기에는 너무 높은 곳에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에게도 말로만 듣던 사랑의 아픔이라는 낯선 상처가 찾아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다음 얘기는 전혀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선배는 정말 바보예요. 좋으면 좋다고 말을 하지 왜 구박을 해요? 좋다고 말하면 제가 딱지라도 놓을 줄 알았어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숙였던 배영환이 다시 번쩍 고개를 들었다. 사실은 저도 선배한테 뭐랄까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맨날 구박만 하니까 선배는 저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줄 알았죠. 정말이야? 지금 한 얘기가 정말이냐고. 배영환이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강릉이 기겁을 하면서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곤 속삭였다. 제발 조용히 좀 해요. 우린 지금 갇혀 있다고요. 그리고 바로 옆방에 김 감독님도 있는데 동네방네 소문낼 일 있어요. 아무려면 어때? 차라리 이렇게 갇히게 된 게 난 오히려 잘된 일 같아. 안 그랬으면 아마 난 영원히 내 마음을 고백하지 못했을 거야. 고마워, 은영씨. 고마워. 배영환은 자신과 강은영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유리벽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 없었다. 그것만 아니었더라면 그는 필경 강은영을 있는 힘껏 껴안고 말았을 것이다. 모니터를 지켜보던 우일만 박사가 장 수사관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는 물의학 분야에 저명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테이프도 가져오지 못했단 말이요. 죄송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그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낭패군, 테이프가 있어야 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손 박사 생각은 어떻소? 아직도 목촌리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무속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오. 우 박사가 질문을 던진 사람은 뜻밖에도 처음 헤일이 테이프를 들고 찾아갔던 손남의 박사였다. 아닙니다. 저 역시 지금은 우 박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밤 그들이 저 사람들을 찾아오겠군요. 아마 내 추측이 맞다면. 그래도 너무 잔인한 방법이 아닐까요? 이런 식으론.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요. 이미 달아난 세 사람도 마찬가지고. 며칠 더 버틸 수 있을진 몰라도 결국에는 경찰서엔 마침 그녀가 잘 알고 있는 의경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급한 서류를 찾으러 왔다고 둘러대곤 구반장의 서랍을 뒤졌다. 구반장의 말대로 그의 서랍 속에서는 과연 보통 노트 두께의 서너 배는 됨직한 두껍고 낡은 노트가 나왔다. 혜경이 그것을 가슴에 소중히 숨기고 막 사무실을 나오려고 할 때였다. 둘 중 선임되는 김한민 수경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나섰다. 윤영사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여길 나가실 수 없습니다. 김수경,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갈 수 없다니.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만약 윤영사님이나 박순경님이 돌아오면 잡아두라는. 아니, 왜 나를 잡아 두라는 거지? 그러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말했다. 그게, 저 현재 윤영사님은 살인용의자로 수배 중입니다. 뭐라고? 살인용의자? 그렇습니다. 이번엔 뒤에 서 있던 이영훈까지 가세하며 그녀를 막아섰다. 그의 손엔 벌써 은빛 쑥답이 들려 있었다. 너네들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김한민이 이영훈을 돌아보며 말했다. 수갑 채워. 이영훈이 쥐뼛거리며 막 혜경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 할 때 혜경의 팔 꿈치가 그의 턱을 울려쳤다. 이영훈이 욱하는 소리와 함께 자신의 턱을 감싸주며 뒤로 물러섰다. 논란, 김한민이요. 하는 사이 이미 혜경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어떤 자식들인지 까불지들 말라 그래. 이은의 경위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봤다가 큰 코 다칠 줄 알라는 말도 꼭 전하라고. 알았어. 그녀는 하얗게 질린 김한민을 남겨둔 채 날쌔게 경찰서를 빠져나왔다. 경찰서 밖 차 안에는 해일과 박호철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급한 숨을 몰아쉬며 차 안으로 뛰어든 혜경이 소리쳤다. 어서 출발해요. 그녀의 소리에 맞춰 헤일이 엑셀에 힘을 주자 차는 급한 가속음을 뒤로하고 쏜살같이 달아났다. 찾았어요? 헤일이 뒤로 돌아보며 물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곳에 머무는 건 위험한 것 같아요. 이미 우리 세 사람에 대해 전국의 수배령이 내린 모양이에요. 박호철이 말도 안 된다는 듯 소리쳤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무슨.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냐. 서울로 가는 게 낫겠어요. 이곳은 바닥이 워낙 좁아서 마땅히 숨을 곳도 없다고요. 헤일이 대답했다. 그럽시다. 테이프도 보고 하려면 나도 이곳보단 서울이 편하니까. 그들이 서울에 닿은 것은 밤 9시가 넘어서였다. 아무래도 집이나 방송국 쪽에는 이미 기관원들이 깔려 있을 것 같아 강남에서 프로덕션을 하는 후배를 찾아갔다. 밤늦은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헤일의 후배 이근택은 느닷없이 들이닥친 헤일 일행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헤일 형, 이 밤중에 무슨 바람이야? 바쁜 사람이 날 다 찾아오고. 여기에 혹시 나 찾아온 사람 없었냐? 에이 참 형도 여기 형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래? 근태가 부탁 하나만 하자. 오늘 나 너네 편집실 좀 쓰면 안 되겠냐? 방송국 편집실은 어쩌고? 사정이 좀 있어서 그래. 한 번만 좀 봐주라. 글쎄 좋아. 그럼. 대신 다음에 술 한잔 사야 돼. 나갈 때 알지? 그냥 문 닫고 나가면 자동으로 문 잠기니까. 세 사람만 편집실에 남자 헤일은 서둘러 테이프를 꽂았다. 먼저 볼 테이프는 광 속에서 찍은 테이프이었다. 이정란이 구슬하는 모습이 제일 처음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가 귀신을 부르겠다며 눈을 감았다. 이윽고 그녀의 이마에 번지르하게 땀이 번질 무렵 그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신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잔뜩 긴장한 채 화면을 주시했다. 막 이정란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자 혜경이 신음처럼 내뱉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헤일이 소리쳤다. 이 다음 부분을 잘 봐요. 헤일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광의 안쪽 벽면에서부터 풍기가 도는 연기 같은 것이 이정란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정란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하고 오세창에 뭔가 잘못됐다는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박호철이 흥분하여 말했다. 저게 뭐죠? 광안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오세창이 어서 끌어내리라며 소리를 지르자 스탭들이 이정란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나왔다. 헤일이 설명을 덧붙였다. 저땐 정말 장정 네 사람이 달려들었는데도 꼼짝도 하지 않더라고요. 이정란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스탭들의 우왕좌왕하는 소리도 더욱 커졌다. 그러다 이정란을 붙들고 있던 스탭들이 한꺼번에 그녀의 몸에서 떨어지고 찢어지는 이정란의 비명새와 함께 그녀의 몸이 무엇인가에 물어뜯기듯 옷 밖으로 붉은 피가 흥건하게 새어나왔다. 박호철은 테이프를 보면서 양심 몸을 떨었다. 어떻게 저럴 수가. 김혜진의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스탭들이 광에서 뛰쳐나가는 모습이 부분적으로 카메라에 잡혔고 누군가 뛰쳐나가며 카메라를 건드렸는지 카메라의 앵글이 살짝 돌아가서 이정란의 모습은 카메라에서 사라졌다. 대신 카메라는 광의 안쪽 벽과 함께 이정란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는 헤일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헤일은 아직도 당시의 섬뜩감이 되살아나는지 목을 움츠렸다. 마침내 헤일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쫓기듯 광에서 빠져나오자 벽을 비추는 광 안에는 이정란의 헐떡이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오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어디선가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것이 들려오고 있었다. 헤일이 긴 장하여 소리쳤다. 바로 이겁니다. 세 사람은 뚫어지게 화면을 쳐다보았다. 붉은 톤이 도는 광 안쪽 벽에서부터 희미한 안개가 몰려 나오기 시작했다. 혜경이 소리쳤다. 그날 밤에도 저런 안개가 있었어요. 그렇죠? 헤일이 대답했다. 제 친구가 죽기 직전에 제게 전화를 해서 그랬어요. 안개가 보이면 놈들이 나타난 증거라고. 안개의 농도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고
뭔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선명하진 않았지만 세 사람은 모두 그것들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었다. 푸른 광채가 도는 눈들, 그들은 그 끔찍한 짐승의 눈들이었다. 박호철이 두려운 목소리로 말했다. 놈들이에요. 저것들이 어떻게 나타난 거죠? 어디서 나타난 거죠? 헤일이 그 부분에 테이프를 다시 되감아서 재생시켜 보았지만 놈들은 푸른빛 도는 안개 속에서 서서히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고 마치 광 안쪽 어딘가에 숨어있는 다른 세계에서 바깥 세상으로 달려나오듯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뒤쪽에선 헤일의 눈을 번쩍이게 하는 바로 그 살인마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놈의 손에는 예의 기다란 막대기가 들려 있었다. 윤곽 정도만 어렴풋이 드러나 있었지만 헤일은 그가 바로 그날 밤에 살인마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테이프는 거기서 끝이 났다. 세 사람 모두 충격에 휩싸여 말이 없었다. 한참 만에 혜경이 입을 열었다. 아까 낮에 장수사관이 한 말은 거짓이 아닌 것 같군요. 이번 사건이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과 연결되어 있다던 말이에요. 헤일이 그녀의 말을 받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벽 속에서 저런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지. 유령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일단 두 번째 테이프도 보자고요. 두 번째 테이프가 틀어졌다. 헤일로선 가능하면 보고 싶지 않은 테이프이었다. 테이프의 시작은 억수처럼 내리는 폭우 속의 유령처럼 버티고선 흉가의 전경으로 시작하고 있었다. 쏟아붓듯 내리는 폭우를 보자 세 사람은 금방간밤에 그 지루하고 끔찍했던 기억을 생생히 떠올릴 수 있었다. 헤일이 빨리 감기로 테이프를 뒤로 돌리자 테이프에는 정신없이 광에서 뛰쳐나오는 스탭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헤일은 거기서 다시 테이프를 재생시켰다. 스탭들의 주위로 안개가 다가오기 시작했고 헤일에 다들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외침과 함께 스탭들은 저마다 고개 쪽을 향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카메라는 모든 스탭들이 떠나고 난텅 빈 마당. 폭우 속에 혼자 넋을 잃고 앉아있는 김혜진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주위로 점차 푸른 안개가 그 농도를 짙게 하며 에워싸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 쪽으로 시선을 못 박은 채 움직일 줄 몰랐다. 카메라 속으로 헤일이 다시 나타났고 혜진을 데려가려 애쓰는 그의 표정엔 공포와 조급함이 한데 어울려 모니터를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었다. 마침내 광에서부터 푸른 섬광들이 어슬렁거리며 기어 나오기 시작하고 진 흙탕 속에서 혜진을 질질 끌다시피 하며 데려가던 헤일이 그녀의 손을 놓고 뒤돌아 뛰기 시작했다. 모니터를 바라보는 헤일의 눈시울이 다시 붉게 젖어들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로 이번 촬영에 참가한 여학생입니다. 이제가 20을 넘겼을 뿐인데 화면에는 뒷모습만 보아도 확연히 그 두려움을 짐작할 수 있을 만큼 김혜진의 몸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주위를 느릿하게 잔인한 짐승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 짐승들의 틈 사이로 죽창을 들고 있는 살인마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헤일이 울분을 삼키며 낮게 응얼거렸다. 놈들이 짐승들을 통제하는 것 같아요. 살인마들은 김혜진의 앞에 다가와 그녀를 찬찬히 살펴본 다음 주위를 한번 크게 둘러보곤 자신들의 손에 들린 죽창을 높이 치켜 올렸다. 짐승들이 더욱 으르렁거렸고 그들은 지체 없이 죽창을 김혜진의 가슴팍에 내리꽂았다. 처참한 비명소리가 날카롭게 어둠을 갈랐고 놈들의 죽창은 계속해서 무차별적으로 그녀를 향해 내리꽂혔다. 이윽고 그들이 다시 뒤로 물러나며 이상한 휘파람 소리 같은 것을 내자 짐승들이 기다렸다는 듯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헤일은 그곳에서 발작적으로 테이프를 정지시켰다. 그의 볼은 어느새 뜨거운 눈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헤일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날 그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화면이 정지되었음에도 혜경과 박호철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박호철이 중간중간에 큰 한숨을 몇 번 내쉰 게 고작이었다. 시간은 벌써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혜경이 다시 테이프를 앞으로 되감으며 말했다. 짐승들이 안개와 함께 나타나던 장면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헤일이 다시 테이프를 재생시켰다. 푸른 빛이 도는 안개가 마당에 주저앉은 스탭들을 둘러싸며 다가오는 장면이었다. 혜경이 소리쳤다. 이걸 봐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헤일과 박호철이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봤다.
여길 자세히 보면 전체적인 배경이 뭔가 이중으로 층이져 있는 것 같지 않냐고요. 박호철이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다. 층이져요? 글쎄,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자 헤일의 눈빛이 반짝하고 빛나는가 싶더니 그다 다시 테이프를 되감아서 그 부분에서 재생시켰다. 그리곤 흥분하여 소리쳤다. 맞아요. 층이져 있어요. 정지화면에선 명확히 보이질 않았는데 테이프를 재생시키니까 훨씬 명확하게 보이는군요. 마치 두 개의 서로 다른 배경이 겹쳐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박호철이 여전히 알 수 없다는 듯 시큰둥하게 말했다. 저는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혜경이 화면을 짚어가며 그에게 설명조로 말했다. 박순경, 이 화면을 자세히 보라고. 안개 뒤에 뭔가 한 겹 씌워져 있는 것처럼 뿌연 뭔가가 보이지? 그렇지, 여기 이 흉가를 보라고. 실제 흉가와 거의 겹쳐져 있지만 실은 조금 다른 또 다른 흉가가 실제 흉가 위에 교묘하게 겹쳐져 있는 듯한 흐릿한 화면을 보란 말이야. 그제야 박호철이 이제 알겠다는 듯 소리쳤다. 정말 그러네. 보여요, 보여. 집뿐만이 아니야. 전체 배경이 모두 그렇다고. 흉가 옆에 숲이면 나무들도 자세히 보면 하나같이 이중으로 겹쳐진 것처럼 현실의 배경 너머로 또 다른 배경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의 배경과 거의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르다고. 혜경은 마치 강의를 하듯 흥분된 목소리로 화면의 구석구석을 짚어가며 박호철에게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먼저 이 흉가도 그래. 두 개의 겹쳐진 배경이 거의 일치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있어. 실제 흉가가 몹시 낡고 황폐한 반면 뒤쪽에 숨겨진 흉가는 훨씬 정돈되고 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 주위의 숲과 나무들도 어떤 것은 실제 나무보다 작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실제 배경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버젓이 존재하는 나무도 있단 말이야. 박호철의 동공이 잔뜩 커졌다.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거죠? 이번엔 헤일이 나섰다. 확실치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 이 두 개의 배경은 엄밀히 말해서 같은 배경입니다. 혜경이 의미심장한 눈길로 헤일을 바라보며 그의 다음 얘기를 기다렸다. 헤일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같은 배경이 이렇게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실제 흉가 뒤에 숨겨져 있는 흐린 배경 속에 또 다른 흉가는 실제 흉가의 과거라고 생각됩니다. 박호철이 소리쳤다. 과거라고요? 그래요, 과거. 실제 흉가 뒤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흉가가 오랜 세월 동안 허물어지고 마모된 결과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실제의 흉가란 말입니다. 이를테면 우린 지금 저 흉가의 현재와 과거를 동시에 보고 있단 말입니다. 전 도무지 무슨 말인지. 박호철이 인상을 찌푸리면 안색을 표명하는 것과는 달리 혜경은 환한 미소로 헤일의 말에 대답했다. 정 PD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제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린 지금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는 말도 안 되는 화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흉가만이 아니죠. 흉가를 중심으로 한 주위의 모든 배경 이현재와 과거가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갑자기 나타난 그 이상한 안개와 함께. 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갑자기 나타난 그 짐승들과 살인마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헤일과 혜경이 화면 속에 빠져 심각한 고민에 휩싸여 있을 때 박호철이 중얼거렸다. 정 PD님, 어디 불난 거 아니에요? 어디서 연기가 이렇게 들어오지? 그의 말에 헤일이 화면에서 시선을 떼곤 바닥을 보았다. 무심코 바닥을 내려보던 헤일이 불에 댄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도련한 행동에 혜경과 박호철이 눈을 크게 떴다. 헤일의 굳어진 얼굴에서 다소 떨리는 음성이 새어나왔다. 이건 연기가 아니에요. 안개예요. 푸른 안개. 혜경과 박호철 또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동시에 소리쳤다. 안개라고요? 과연 바닥에는 푸른빛을 띠는 엷은 안개가 그들의 발목 언저리를 중심으로 조금씩 감싸오고 있었다. 헤일이 혜경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야 김한수가 어떤 지경을 당했는지 알 것 같아서. 그리고 구반장님이 말했던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는 말의 뜻도 놈들이 다시 온 겁니다. 지금 이곳에 놈들이 와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자 어디선가 익숙한 짐승의 으르렁거림과 함께 기분 나쁜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혜경이 본능적으로 옷 속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고 박호철도 뒤쪽에서 총을 빼들었다.
박고철이 다시 안주머니에서 권총 한 자루를 더 꺼내서 헤일에게 건네며 말했다. 아까 말해준 사용 방법은 기억하고 있죠? 장수사관 총이에요. 헤일은 그에게서 아직은 손에 낯서기만한 차가운 권총 한 자루를 건네받았다. 사정이 어찌되었든 간에 그들은 지금 간밤의 악몽 속으로 다시 빠져들고 있었다. 세 사람의 호흡이 빠르게 급해지고 있었다. 헤일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급하게 소리쳤다. 저기 뒤쪽으로 후문이 있어요. 어서 뛰어요. 헤일이 먼저 뒷문을 박차고 나오자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화려한 도시의 밤거리가 그들의 앞에 나타났다. 사람들은 태연히 휘청거리며 거리를 오가고 있었고 자동차들도 별일 없이 거리를 달리고 있었다. 오히려 그들이 권총을 들고 갑자기 문을 박차고 나온 세 사람을 수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바람에 그들은 괜히 멋쩍은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해경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뭔가 이상해요. 저 사람들 너무나 태평하잖아요. 이번엔 박호철이 자신들이 뛰쳐나온 후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지저분한 쓰레기가 쌓인 한편 어둠 속에 의심스럽게 열어 젖혀진 뒷문은 흔들거리고 있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신경이 예민해진 게 아닐까요? 헤일로서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도심의 밤거리에 갑자기 그 많은 짐승들이 나타났다면 온 도시가 발칵 뒤집히고도 남음이 있었을 텐데 도시는 너무나 태연했다.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그들 세 사람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의심은 간단하게 풀려버리고 말았다. 자신들이 방금 빠져나온 뒷문에서 막 푸른 광채를 내뿜으며 곧바로 달려오는 짐승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해경의 총구가 제일 먼저 불을 뿜었다. 탕, 탕, 탕. 갑작스러운 총성에 귀에 위에 흥청거리던 취객들의 놀란 비명소리와 다급한 외침이 조용한 도심을 부인들었다. 박고철이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다. 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요. 저것들은 위험한 짐승들입니다. 어서 실내로 들어가 문을 잠그라고요. 악을 쓰며 세 사람은 다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짐승들은 다른 사람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똑바로 세 사람을 향해서만 달려왔다. 몇 마리의 짐승들이 해경의 총에 쓰러졌지만 쓰러진 짐승들의 몇 배에 해당하는 더 많은 짐승들이 그들의 뒤를 쫓았다. 해경이 소리쳤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요. 헤일이 얼결에 뛰어든 곳은 바로 나이트클럽다. 앞에서 지키던 덩치 몇 명이 갑자기 뛰어든 그들의 앞을 가로막다가 그들의 손에 들린 권총을 보곤 뒤걸음질 쳤다. 헤일이 그들에게 소리쳤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요. 어서. 헤일의 소리에 그들은 우물쭈물하다가 안으로 밀려갔다. 세 사람은 그들의 뒤를 이어 안으로 뛰어든 다음 입구의 셔터를 급하게 내렸다. 나이트클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귀가 터질 듯한 음악 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고 그들은 낯선 이방인의 침입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였다. 잔뜩 긴장한 세 사람이 뒤로 물러서며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짐승 한 마리가 입구에 나타났다. 그리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짐승은 셔터문을 그대로 통과하여 곧바로 일행들을 향해 달려왔던 것이다. 마치 처음부터 셔터문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아무런 저항 없이 짐승은 셔터문을 가볍게 통과해버렸던 것이다. 해경의 총구가 다시 불을 뿜었고 난데없는 총성으로 나이트클럽은 순간적으로 혼란에 빠져들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짐승들이 계속해서 셔터문을 통과하여 일행들을 향해 달려왔다. 박호철이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며 소리쳤다. 다들 엎드려. 엎드리라고. 그런데 그런 박호철의 외침과 달리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잠시 고개를 숙였던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 사내의 앞으로 짐승이 달려오고 있는데도 사내는 짐승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엉뚱한 곳을 두리번거렸다. 박호철이 짐승에게 총을 겨누며 비명처럼 소리쳤다. 위험해. 저리 비켜. 그러나 사내는 박호철의 얘기를 전혀 듣지 못하는 양. 그리고 짐승 따위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표정으로 의아하게 두리번거릴 뿐이었다. 막 짐승이 사내를 덮친다고 생각하는 찰나 짐승은 셔터문을 통과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내를 통과하여 곧바로 박호철에게 달려들었다. 그것은 너무나 순간적인 일이었고 꿈에서나 가능할 법한 불가능한 일이었다. 당황한 박호철이 미처 총을 쏠 틈도 없이 짐승은 곧장 그를 덮쳤다. 박호철이 비명을 지르며 짐승과 한데 뒤엉켜
바닥을 뒹굴었다. 아, 윤영사님. 살려줘요, 윤영사님. 그러나 그런 아수라장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게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짐승이나 총소리, 외침소리 따위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에겐 그 시간이 보통 때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시간인 것처럼 보였다. 헤일은 계속해서 달려오는 짐승들을 향해 총을 쏘아댔고 해경은 호철에게 들거든 짐승에게 함께 달려들어 놈의 머리에 총을 쏘았다. 비틀거리며 일어난 창백한 박호철의 얼굴은 짐승의 미지근한 피로 범벅이 되었다. 박호철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며 히스테리컬하게 악을 썼다. 이건 악몽이야. 말도 안 되는 악몽이라고. 해경이 그런 박호철을 떠다밀다시피 하며 악점프하는 헤이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안쪽으로 달아나요. 어서요. 세 사람은 다시 실내에 더욱 안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그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함께 경험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앞에서 춤을 추며 몸을 흔들어대는 사람들을 그대로 통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 전 짐승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치 유령들의 사이를 지나가듯 아무런 저항도 부딪힘도 없이 다들 미쳤어. 모두들 미쳐가고 있는 거야. 미쳐가고 있다고. 짐승에게 물린 팔뚝에서 검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도 박호철은 미친 듯 이 약을 쓰고 있었다. 모든 것들이 그가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엄청난 충격임에 틀림없었다. 발버둥 치는 그를 해경과 헤일이 붙잡지 않았다면 그는 곧장 짐승들을 향해 달려갔을지도 몰랐다. 여전히 춤을 추는 사람들은 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세 사람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었다. 요란한 총소리와 짐승들의 으르렁거림 같은 것을 그들은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 같았다. 그뿐이 아니었다. 얼마 후부턴 아예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희미하게 변하더니 급기야는 투명하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사라지는 것은 사람들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벽이며 테이블이며 하는 것들도 함께 사라지고 있었다. 그들과 짐승들을 제외하곤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었다. 대신 그들의 앞에는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풍경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다. 그것들은 점점 그 형체가 분명해지고 마침내는 완전히 다른 공간 속에 그들이 달리고 있는 결과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 정신없이 달리던 해경이 두려움에 휩싸여 소리쳤다. 맙소사, 이곳은 바로 목출리예요. 우린 지금 다시 목출리에서 놈들에게 쫓기고 있다고요. 갇혀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편안한 침대며 쾌적한 공기, 그리고 맛있는 식사까지도. 불과 하루 만에 김 감독을 비롯한 세 사람은 이 낯선 공간의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그들은 식사를 가져다 줄 때를 제외하곤 일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비록 세 사람의 고함과 항의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몹시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행동했다. 그러한 그들의 친절이 김 감독에겐 왠지 더욱 불안하게만 여겨졌다. 배영환이 침대에 몸을 누인 채 김 감독을 건너다 보며 말했다. 김 감독님, 흔히 돼지는 잡아먹기 직전에 배불리 먹인다잖아요. 그리고 사형수들도 사형집행을 하기 전엔 최대한 인간적인 대접을 해주고 전 어째 저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잘 대해주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주는 대로 넙죽넙죽 잘 받아먹긴 했지만 나 역시 영 뒷맛이 개운치 않아. 아까 식사를 가져다 주던 식기에 보니까 M정신요양원이라고 라벨이 붙어 있던데 정신요양원 치곤 너무 호화판이란 말이야. 지금쯤 정 PD님과 윤영사, 박순경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그들도 이곳 어디에서 우리하고 같은 신세로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 모르긴 몰라도 결코 아무 일 없이 발 뻗고 자고 있지 않으리란 건 확실하겠지. 근데 여긴 밤에 잘 때 불도 안 끄나. 그러게요. 벌써 자정이 다 됐는데 처음엔 벽이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기분이 몹시 이상하더니 지금은 그런대로 괜찮은 것도 같아요. 훨씬 넓어 보이고 갇혀있다는 느낌도 덜 들고 김 감독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벽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좀 전과는 달리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내 생각엔 분명 저들이 어딘가에서 우릴 감시하고 있어. 불을 끄지 않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일 거야. 그럼 그들이 대체 뭘 관찰하려고 하는 걸까요? 설마 우리가 간밤에 당한 일이 하도 황당하니까
정말 정신병자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가두어 놓은 게 아닐까요? 그건 아닐걸. 그나저나 자네 강은영이 정말 좋아해. 갑자기 김 감독이 화제를 바꾸어 물어오는 바람에 배영환의 얼굴이 금방 벌겋게 상기되었다. 당황하는 배영환을 아랑곳하지 않고 김 감독은 그의 어깨 너머로 강은영의 방을 흘끗거리며 훔쳐보았다. 그녀는 죽은 사람처럼 자신의 침대에 반드시 누워 벌써 3시간째 잠만 자고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 들어올 때부터 몹시 탈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식사 대신 그녀는 링거를 맞아야만 했었다. 김 감독이 다시 재촉했다. 왜 대답이 없어? 강령이 정말 좋아하느냐고 묻잖아. 그러자 배영환이 애써 얼굴을 붉히며 핀잔 주듯 말했다. 이런 상황에 꼭 그런 걸 물으셔야겠어요. 이거 왜 이래? 둘이 바짝 붙어서 아주 열이 오를 대로 올랐던 걸. 둘 사이에 벽 하나 있길 다행이지. 이런 상황에 남 생각 안 하고 그런 짓 하는 건 괜찮고 내가 그깟 거 하나 물어본 건 그렇게 후회되나. 그거야 은영이가 워낙 힘들어하니까 위로 좀 해주려고 그런 거죠. 이거 왜 이래? 난 진작부터 자네가 강령이한테 마음이 있다는 거 눈치채고 있었는데 그 얘긴 그만두자고요. 쑥스럽게. 이 사람들 정말 불은 안 꺼줄 모양인데요. 불 꺼달라고 소리를 한번 질러볼까요? 소용없어. 우리 소리에 어디 한 번이라도 대답하는 것 봤어? 그나저나 나도 어젯밤부터 잠 한숨 못 자고 그 난리를 쳤더니 몹시 피곤한데. 까짓거 죽을 때 죽더라도 잠이나 푹 자두자고. 예, 저도 그만 자야겠어요. 몸이 여기저기 쑤시는 게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그럼 밤새 무사히 주무세요. 두 사람이 침대에 누워 눈을 감는 모습을 보고 우일만 박사는 다시 한번 시간을 들여다보았다. 막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초조한 긴 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손남의 박사와 장수사관 그리고 기관원 2명이 역시 긴장된 모습으로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의 뒤쪽으로는 거대한 몸체를 가진 컴퓨터들과 10여 명의 연구원들 그리고 이름을 알 길이 없는 첨단 장비들이 넓은 공간에 빽빽이 틀어차 있었다. 그것은 웬만한 연구소 하나를 통째 옮겨다 놓은 모습이었다. 손 박사가 말했다. 우 박사님,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은데 정말 박사님이 말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직은 나 역시 막연한 추측 정도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조사한 결과로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나는 지난 10여 년간 비밀리에 목촌리 주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가사의한 일들에 대한 연구를 해왔어요. 그리고 목촌리 흉가 주변에 설치된 컴퓨터의 분석에 의하면 일정한 때에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목촌리에선 현대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한순간에 쏟아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번번이 이상한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그 살인사건은 묘하게도 목촌리에서 내뿜는 거대한 에너지의 발생 주기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전 도무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최근 과학계에선 초공간이라는 이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즉 이전 과학계에서 정설처럼 여겨왔던 3차원 공간 이론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3차원의 시간이라는 새로운 공간 개념이 도입되어 우주를 4차원으로 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4차원보다 훨씬 고차원인 5차원, 10차원의 공간까지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공간이 어디에 존재한다는 거죠? 길이만 존재하는 1차원이라던가 넓이를 가진 2차원, 높이를 가진 3차원 등은 모두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의 차원이 존재한다면 왜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지. 그건 우리의 모든 감각과 사고가 3차원이라는 공간에 익숙해지고 적응해버려 그 이상의 차원을 보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손 박사도 2차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룬 공상과학 소설을 읽은 적이 있다고 했었죠. 그들은 이미 2차원 공간에만 익숙해져 자연 그 이상의 차원을 보지 못할 뿐 3차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순 없는 거죠. 우 박사는 마치 학생에게 강의하듯 차근차근 손 박사에게 설명을 했지만 여전히 손 박사는 명확한 개념을 잡기 어렵다는 표정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전공 분야는 민속학일 뿐만 아니라 물리학에 대한 그의 약간의 지식조차도 민속학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 도구로서 흥미를 가졌던 것뿐이었던 것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그 초공간 이론이라는 것과 목촌리에서 벌어지는 그 이상한 일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난 분명 관련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시간들이 각각 다른 차원, 다른 공간에서 별도로 동시에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차원과 공간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만약 우리가 다른 차원과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미래로의 시간적, 공간적 여행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루트를 흔히 워블, 즉 벌레 구멍이라 부르는 것인데, 그 벌레 구멍이 열리려면 현대 과학으로 한순간 한 장소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에너지 양의 수천, 아니 수조 제곱에 해당하는 거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러한 엄청난 에너지가 한순간에 분출된다면 차원 간의 통로가 열리는 것이고, 목촌리에선 바로 그러한 강력한 에너지가 한순간에 분출되었어요. 즉 차원 간의 이동이 가능한 벌레 구멍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니터로 들여다보고 있는 바로 저 사람들은 그 차원 이동의 한가운데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 저들은 일정한 시간과 조건이 형성되면 우리는 볼 수 없는 다른 차원과 공간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손 박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소 회의적인 어조로 말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군요. 저도 처음엔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손 박사가 제게 가져다 준 테이프를 보고서야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제가 정 PD에게 받아서 보여드린 테이프 말입니까? 그예요. 그 테이프를 자세히 분석해 보고 나서 그 테이프 안에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음을 알았죠.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공존한다고요? 손 박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 박사를 쳐다보았다. 우 박사는 손 박사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 모니터 속에 세 사람을 가리키며 계속 말을 이었다. 그예요. 지금 저 사람들은 과거의 시간적, 공간적 조건과 현재의 시간적, 공간적 조건에 동시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밤 다시 워물이 열린다면 분명 저들에게 예측조차 불가능한 엄청난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우린 그 초자연적 현상을 화면으로 지켜볼 수 있는 기가 막힌 행운을 가지는 겁니다. 그들이 목촌리에서 겪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시 일어날 겁니다. 손 박사는 왠지 온몸이 오싹해지는 기분 때문에 그저 묵묵히 모니터만 지켜보는 일이 전부였지만 결코 지루한 줄 몰랐다. 그때 목촌리에서 송신해 오는 각종 정보와 자료들을 검토하던 한 연구원이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우 박사를 불렀다. 박사님, 다시 워물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침대에서 아무리 잠을 청해도 김 감독은 쉽게 잠이 들 수 없었다. 그의 본능은 이미 알 수 없는 불안과 위협을 느낀 듯 파르르 떨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다시 몇 번 더 자리를 뒤척이며 돌아 누웠을 때였다. 어디선가 낯선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처음 그는 그 소리를 자신이 잘못 들은 환청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으며 처음엔 거의 들릴라 말락하던 그 작은 소리는 이젠 분명한 형태를 가지고 빠르게 커져가고 있었다. 이제 김 감독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머리끝이 튀볕하며 온몸의 세포가 한꺼번에 일어서는 전율이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특별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여전히 그는 튼튼한 유리벽 속에 갇혀 있었고, 옆방의 배영환이나 강은영 또한 아무 일 없다는 듯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했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서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서성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귀에는 보이지도 않는 짐승의 으르렁거림이 점점 더 극성을 부리고 있었다. 무심코 바닥을 내려다보던 김 감독이 끙하는 신음과 함께 낮은 음성을 토해냈다. 안개.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배영환의 방 유리를 힘껏 두들기기 시작했다. 배영환, 일어나, 어서. 김 감독의 외침에 막 잠이 들었던 배영환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김 감독을 바라보았다. 김 감독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까지 더듬으며 소리쳤다. 어서 강은영이도 깨워어서. 감독님, 무슨 일인데 갑자기. 저 소리 저 짐승들의 소리가 안 들려? 짐승 소리라는 김 감독의 말에 배영환은 잠이 화들짝 달아나는 기분이었다. 귀를 기울이자 과연 김 감독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이번엔 배영환이 강은영의 방벽을 온 힘을 다해 두들겼다. 은영아, 일어나. 이 근처에 짐승들이 있어. 은영아. 강은영마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미 짐승들의 소리는 굳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커다랗게 들릴 만큼 가까워져 있었다. 강은영이 비명처럼 소리를 지르며 병실 문으로 달려가 마구 두드려댔다. 김 감독과 배영환도 강은영과 마찬가지로 병실 문을 있는 힘껏 두들기며 악을 쓰기 시작했다. 사람 살려요. 이과, 여기 아무도 없어. 문 열어. 문 열란 말이야. 이 새끼들아 문 열라고. 그러나 아무리 악을 써도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사람의 그림자조차 나타나지 않았다. 마침내 짐승들의 소리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고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짐승의 공격에 대한 극도의 공포로 세 사람은 병실 안쪽으로 최대한 몸을 붙였다. 그리고 얼마 후 강은영이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김 감독과 배영환이 동시에 그녀 쪽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그녀의 앞에는 푸른 안개 속에서 탐욕스러운 이빨을 드러내고 헐떡인 짐승 한 마리가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강은영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신음이 흘러나왔다. 살려줘. 제발 서선배 살려줘.